발견돼서 발표하게 된 박성현, 이현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팀마다 여기 PPT에 있는 피규어들 다 실어서 자료를 하나씩 들었는데 그걸 보고서 막 피규어가 잘 안 보이거나 이러시면 그걸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할 순서는 일단 유령 교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유령 교수님의 주요 연구 분야지 중 하나인 제올라이트랑 그리고 그 메소폴 실리카를 이용한 카본 메소폴 스트럭처, 이 두 가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령 교수님에 대해서는 아마도 일단 카이스트 오픈랩을 가신 분 있나요? 손 들어줄 수 있나요? 네, 대부분 카이스트 오픈랩을 가셨을 텐데 그랬으면 아마 유령 교수님의 랩을 보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령 교수님은 카이스트의 저명한 교수라는 약간 디스팅귀시 프로페서라는 그런 직함을 달고 계시며, 또한 이 IBS 기초과학 연구단의 치프 디렉터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령 교수님이 이끄시는 이 IBS의 그 리더단장은 이 나노물질과 화학반응 연구단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령 교수님이 유명하게 된 계기 중 하나인 이 톰슨 로이터에서 2014년에 누가 노벨 화학상을 탈 것 같냐 라는 이런 걸로 예측을 했는데, 이것 중에 유령 교수님이 이 기능성 메소다공성 물질의 개발 이런 걸로 노벨 화학상을 탈 것 같다 라는 예측이 나오게 되면서 유령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엄청 유명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령 교수님께서 대략 어떤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교수를 하시게 되었는지 잠깐 요약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그 학사를 하시고 카이스트에서 석사, 스탠포드에서 PhD를 따셨는데 이때 연구 주제가 heterogeneous catalysis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따셨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닥터를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에서 하셨는데 이때는 그 솔리드 스테이트 NMR, 고체 NMR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카이스트 화학과에서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래서 연구자를 얘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이런 그 인덱스 서지 정보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H 인덱스나 I10 인덱스 같은 것도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고, 인용수도 이렇게 매해 2000에서 3000 정도의 굉장히 높은 인용수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령 교수님께서 어떤 연구를 주로 하셨는지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령 교수님은 이 Functional Nanopulse Material, 기능성 나노 다공성 물질을 주로 연구를 하셨는데, 이런 물질은 제올라이트도 있고 메조폴 실리카도 있고 또 메조폴 실리카를 이용해서 합성하는 카본 메조폴 스트럭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제올라이트 쪽에서 논문을 하나 재미있는 걸 들고 왔고, 그 다음에 그 카본 메조폴 스트럭처 쪽에도 재미있는 논문을 몇 개를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올라이트에 관한 유령 교수님이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네이처에 2009년에 실린 논문인데, 기존의 제올라이트가 이렇게 삼천적으로 쌓여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에 2009년에 이렇게 실은 거는 이 제올라이트를 단층, 그러니까 딱 하나의 층으로 만들어서 나노시트 형태의 제올라이트를 합성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올라이트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올라이트는 일단 정의는 마이크로폴스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미네랄, 그래서 알루미늄과 알루미나와 실리카 이렇게 테트라헤드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들이 각 그 산소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테트라헤드라들이 배열이 되어가지고 생기는 삼천적 구조를 가지는 광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올라이트는 이렇게 굉장히 구조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각 제올라이트별로 굉장히 다공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응용 분야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석유화학에도 이렇게 많이 쓰일 수가 있고, 건축자재, 심지어는 농사 짓는 데까지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제올라이트, 이 연구의 중심이 된 제올라이트 MFI는 ZSM5라고도 불리는데, 그 중요한 응용 방법 중에 하나가 메탄올을 개솔린으로 만드는 촉매 작용도 있고, 또 그 석유화학 쪽에서 여러 가지 자일렌의 여러 가지 이성질체를 다른 파라 이성질체로 바꾸는 그런 촉매 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촉매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촉매로서의 수명, 그리고 촉매로서의 활성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벌크한 ZSM5
보다 이렇게 싱글 유닛 셀 형태의 그 두께가 굉장히 얇은 나노시트로 만들게 되면 촉매의 활성이나 촉매의 수명이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유령 교수님은 그 다이커터너리 암모늄 설펙턴트를 사용하셨는데 이 분자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암모늄 이온이 그 질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길게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ZSM5의 합성 과정에 첨가를 함으로써 벌크한 ZSM5가 생성되지 않고 이렇게 싱글 유닛 셀 두께의 나노시트가 형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장점을 가지는 그 제일 얇고 뭐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제올라이트가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것은 이제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이때까지 쉽게 만들어서 안 썼냐? 그거는 이 오스팔트 라이프닝 이펙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여러 개의 결정보다 큰 하나의 결정이 에너지적으로 훨씬 안정하기 때문에 그냥 합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은 결정이 생기기보다는 큰 결정이 생기는 것이 연력학적으로 안정합니다. 특히 이 나노시트 두께로 가면 이 효과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합성을 해서 나노시트 두께의 물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 사용한 스트래티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이암모늄 코타너리 서펙턴트를 사용해서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 ZSM5의 구조인데 이렇게 서펙턴트가 이렇게 포 안에 들어가서 그 바깥쪽에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형성이 되고 안쪽에는 상대적으로 하이드로필릭하기 때문에 이쪽에 제올라이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이런 서펙턴트가 없었다면 그냥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ZSM5가 이렇게 이축상으로도 굉장히 뻗어 나갔을 것인데 이렇게 서펙턴트를 첨가해 줌으로써 효과적으로 그 비축이라고 하는데 비축 방향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합성을 하는 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서펙턴트를 넣어서 합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AC 평면이 넓게 자라면서 그 저런 식으로 형성이 되게 되고 이 층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이면서 멀티라멜라, 즉 복층의 MFI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 합성하는 조건에서 원래 나트륨이 들어가는데 이 소디움을 아예 첨가를 하지 않고 소디움이 없는 환경에서 합성을 하게 되면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이 AC 플레인이 그 작게 자라고 따라서 이렇게 좀 랜덤하게 배양이 되어서 단층의 MFI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안쪽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고 와봤는데 그 ZSM5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축상으로 길게 이어진 하나의 그 포어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포어에 그 넣어준 서펙턴트가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되면서 비축 방향의 성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합성한 멀티라멜라 MFI를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 기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A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SEM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로 찍은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형의 모습으로 자란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MFI들이 이렇게 서로 거의 직각인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은 TM이랑 일렉트론 디프렉션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 일렉트론 디프렉션 사진은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C축과 A축 방향의 이 디프렉션이 일어나지만 B축 방향의 이 평면에 의한 디프렉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실제로 이게 어떤 비축상의 제올라이트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 C번은 이런 형성된 MFI를 작게 잘라가지고 실제 단면을 템으로 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MFI 레이어가 이렇게 단층으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펙턴트들이 마이셀을 형성해서 이렇게 층층층층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제올라이트나 여러 가지 결정성 물질을 분석할 때 쓰는 기법인 PXRD로 관찰해 본 결과 기존의 그 벌크한 MFI에 비해서 픽이 여러 가지 뭉개진 픽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픽을 만든 평면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픽 중에서 101, 200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숫자가 0인
픽들은 뭉개지지 않고 샤프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그 다음에 2번은 템을 칼시네이션 시킨 다음에 찍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올라이트를 합성을 할 때 아까 다이아모늄 코사노리 설펙턴트를 썼는데, 이게 지금 포홀을 막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응용을 하려면 그걸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산화시켜서 제거하는 그런 공정을 뭐 칼시네이션이라고 러프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유령 교수님께서 이 논문에 쓰신 바에 따르면 원래 이렇게 층간에 이렇게 지탱작용을 하던 설펙턴트들이 칼시네이션 이후에 사라지게 되면 이게 제올라이트 층들이 합쳐져가지고 벌크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냥 다 합쳐지지 않고 층이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밝혀본 결과,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그 간격이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결정이 그냥 한 방향으로 쭉 자란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겹쳐지면서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지지작용을 조금 해서 이게 실제로 칼시네이션 이후에도 층상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런 다공성 물질을 분석할 때 자주 나오는 건데, 그 질소를 사용해서 표면적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올라이트에 비해서 이 나노시트로 만든 MFI 경우에는 훨씬 더 그 표면적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PXRD는 제가 조금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먼저 PXRD를 하면 아까 그 픽 위에 숫자가 이렇게 1, 0, 0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잖아요. 이거를 그 밀러 인덱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결정 이 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 1, 1은 x는 1, y는 1, z는 1 이 점을 3개를 이어가지고 생기는 평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1, 1 평면이라 그러면 이 평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 2, 1 평면이라 그러면 역수를 취해가지고 x는 2분의 1, y는 2분의 1, 그리고 z는 1 해가지고 이 세 점을 이은 평면이 2, 2, 1 플레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인을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플레인들의 전자 밀도가 이렇게 있었을 때 PXRD를 찍어보면 X선이 그런 평면에 이렇게 회절을 하면서 특징적인 픽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픽들을 잘 살펴보고 플레인을 이렇게 어사인을 해주면 그 물질이 실제로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안에 원자들이 어떤 배열을 가지고 있는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ZSM5의 그 실제 그 분자라고 해야 하나요? 모델을 들고 와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ABC 축이 있는데 이거는 B축 방향에서 바라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구멍이 있고 이게 B축 방향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할 때 들어가는 그 테트라 프로필 암모늄이 있고 이게 각 구멍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살짝 옆에서 본 모습으로 이게 ZSM5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아까 전에 그 PXRD 피크에서 나눠드린 피규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제가 아까 무슨 HKL 평면에서 가운데 K가 0인 것만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 논문에 PXRD에 나와 있던 그 무슨 0, 1 이런 무슨 0, 무슨 이런 식의 숫자를 전부 다 이렇게 평면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모두 다 이게 비축과 평행한 평면들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비축 방향에서 본 건데, 실제 이렇게 모두 다 비축과 평행한 평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원래 이 PXRD 픽에서 K가 0인 평면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렇게 비축 방향의 성장은 완전 역제가 되었는데 AC 플레이는, 그러니까 나머지 쪽의 성장은 비교적 유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C번이랑 D번을 보시면 각각 A축과 C축 방향에서 본 것으로서 실제로 이 플레인들이 B축에 평행한 평면들이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소디움이 없는 조건에서 합성한 제올라이트인 MFI 그 중에서도 유닐라멜라한 구조입니다. 즉 단층 구조인 것인데, 이게 SEM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까 그
멀티라멜라 MFI에 비해서 훨씬 이 하나의 두께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단면을 잘라가지고 템을 찍은 사진인데 2나노미터 두께의 굉장히 얇은 거의 유니셀 크기, 유니셀 두께의 그 제올라이트 나노시트가 생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C번을 보시면 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유사하게 질소를 사용해서 표면적을 측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MFI에 비해서 유니라멜라 MFI도 표면적이 굉장히 증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멀티라멜라와 유니라멜라를 비교를 해보면 컨벤셔널에 비해서 멀티라멜라는 대략 10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유니라멜라는 컨벤셔널에 비해서 약 300 정도나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실제 이 제올라이트가 산업에서 응용되는 것이 촉매로 응용이 되는데 이 촉매로서의 활성은 어떻게 증진이 되었는지를 바라본 실험입니다. 그래서 제올라이트 MFI가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인데 그 중에서도 그 가지 달린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을 크래킹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분자 두 개를 컨덴세이션 시켜서 플라바논과 칼콘을 만드는 반응, 그리고 이 벤잘데하이드와 이런 다이아세타를 이걸 중합을 시켜서 다이아세타를 만드는 반응을 모두 제올라이트 MFI 실제로 이 논문에서 합성한 멀티라멜라 MFI와 유니라멜라 MFI 그리고 컨벤셔널 MFI를 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촉매 활성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폴리에틸렌을 크래킹하는 것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컨벤셔널 MFI 원래의 그 두꺼운 벌크한 그 MFI가 27%인 것에 비하여 멀티라멜은 45%, 유니라멜라는 85%로 굉장히 활성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반응의 경우에는 원래 컨벤셔널 MFI가 일드가 16%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이 두 가지가 그냥 50대 50으로 섞여서 나오는 것에 비하여 이 멀티라멜라 MFI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수율도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플라바논이 좀 더 선호되는 그런 셀렉티브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MFI 응용 분야 중에 하나가 메탄올 처리를 해서 가솔린으로 만드는 반응입니다. 이때 이 반응 도중에 코크, 즉 탄소 찌꺼기라는 게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기존의 제올라이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것이 제올라이트 내부에 생성이 되면서 촉매를 하는 그런 자리들을 막아가지고 촉매의 활성이 저해되고 결국엔 촉매의 수명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니라멜라 MFI, 즉 단층으로 이루어진 MFI를 사용해서 이 똑같은 반응을 진행시켜 본 결과 실제로 기존의 MFI에 비교해서 훨씬 활성이 오래 유지되고 그다음에 코크 포메이션도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그 컨벤셔널 MFI, 원래의 MFI는 이렇게 4일 정도 되면 활성이 100%에서 40%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반면에 유니라멜라 MFI는 4일, 5일 정도까지는 훨씬 당연히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열흘 정도까지도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유지가 되다가 심지어 떨어지는 것도 훨씬 서서히 거의 10일 간격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유니라멜라 MFI는 기존의 MFI에 비교해서 촉매로서의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이 메탄올 투 가솔린 컨버전에서 생기는 코크의 전구체들이 원래 벌크한 MFI의 경우에는 촉매 그 제올라이트 내부에 생성이 되고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쌓인다고 보았는데 유니라멜라 MFI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단층이기 때문에 그런 부산물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에서 빌드업이 되지 않고 훨씬 더 수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 코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촉매 바깥에 생기는 코크가 있고 촉매 안쪽에 생기는 코크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탄소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옛날에 석탄 같은 거를 가열을 하면 이게 막 가스 같은 건 좀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숯 같은 게 남잖아요. 그게 대략 코크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크가 제올라이트 내부에 생성이 되게 되면 이런 반응을 도와주는 메탈 사이트들을 막기 때문에 실제로 메탄올이 그 자리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이런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특히 안쪽에 생성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활성 자리를 막기 때문에 촉매의 활성에 굉장히 뚜렷하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바깥에 형성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이게 활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겠죠. 그래서
컨벤셔널 MFI를 보면 익스터널 코크도 물론 생성이 되지만 인터널 코크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생성이 빠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유니라멜라 MFI의 경우에는 이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인터널 코크 레벨이 굉장히 낮고 심지어 그냥 생기는 코크마저도 전부 다 익스터널 코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유니라멜라 MFI는 원래의 벌크한 MFI에 비교해서 활성도 굉장히 높고 수명도 훨씬 더 길어진 그런 아주 유용한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의 MFI와 유니라멜라 MFI를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촉매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촉매의 활성이 어떻게 되는가, BET surface area, 그 표현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살펴봤는데 이게 몇 배나 증가를 했다 보니까 기존에는 원래 막 105%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기존의 숫자를 새로 나온 숫자로 나눠가지고 그걸 퍼센트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MFI는 새로운 유니라멜라 MFI 27%밖에 안 되고 카탈리틱 액티비는 32%밖에 안 되고 표면적도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모니움 커터너리 서큐턴트를 사용해서 그 실제 이 제올라이트를 단층으로 만들어서 촉매의 활성을 높이고 촉매의 수명과 그리고 표면적까지 높이는 전략이 굉장히 유용한 전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 유영희 교수님의 다른 연구 분야 중 하나인 카본 메소폴 스트럭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때 이 카본 메소폴 스트럭처에 합성하는 데에는 유영 교수님의 또 다른 연구 분야 중 하나인 메소폴 시리카를 템플릿을 사용해서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세히 알아보자면 일단 메소폴 스트럭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메소폴 스트럭처는 그 구멍이 있는 다공성 물질 중에 구멍의 크기가 2에서 50나노미터 정도의 구멍을 가진 것을 칭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보다 작은 구멍을 가진 마이크로포러스에 비해서 어떤 점이 나은가에 대해 알아보자면 일단 구멍이 크기 때문에 더 커다란 몰리큘까지도 그 촉매 반응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멍이 크기 때문에 흡착력도 좋아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메소포러스의 합성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메소포러스의 대표적인 예는 저희가 발표하게 될 CMK1, 즉 카본 메소폴 스트럭처 오브 카이스트, 이거의 주인말이고요. 그래서 CMK1부터 2, 3 이런 것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발표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카본 메소폴 스트럭처를 어떻게 합성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MK1, 2, 3 모두 이 템플릿이 되는 실리카에다가 카보나이제이션, 즉 탄소를 붙이고서 실리카를 없애는 똑같은 방법을 쓰기 때문에 CMK1의 합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CMK1 같은 경우에는 MCM48이라는 이런 메소폴 실리카를 템플릿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수크로스와 설페릭 애시드 이 두 가지를 섞은 아쿠아 솔루션, 즉 수용액 상태로 이것을 넣어서 충분히 이것들이 스며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일부 기다린 후에 이 세 가지가 모두 섞여있는 이 용기를 1073에서 1373켈빈, 즉 매우 높은 온도에서 백큐 혹은 이너트 가스 컨디션에서 끓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이 튜브 안에서는 여기 써있는 반응식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서 카본 원자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그 메소폴 실리카의 구멍들에 딱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본 스트럭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카본 스트럭처와 실리카가 함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실리카를 NaOH와 에탄올 이 둘의 혼합물로 녹여서 없애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둘이 섞여 있는 거에서 실리카 없었으면 이제 카본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나온 CMK, 카본 메소폴 스트럭처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CMK1의 경우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즉 템을 찍어서 본 결과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니폼하고 규칙적으로 포어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그 서페스 부분에 카본이 쌓여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거시적인 약간의 결정형을 보기 위해서 셈을 찍어본 결과 앞에 그 MCM48의 실리카를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원하신다면 저 피규어 있는 그것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그 크리스탈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이 PXRD, 파우더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찍어본 결과 일단 이 그래프에 대해 설명해 보시자면 이쪽은 인텐시티고 일단 Y축은 그래서 이 A, 맨 밑에 것이 실리카의 XRD, PXRD 결과이고 그리고 B번이 그 저희가 합성론에서 설명해드린 카본이 꽉 찬, 카본화했을 땐 실리카의 PXRD 픽이며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저희가 실리카를 없애고 난
카본 메소폴 스트럭처의 XID 픽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드리자면 일단 210 평면 이쪽 부분에 주목해주시면 일단 세 곳 모두에서 픽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A에서는 일단 픽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데 B에서는 픽이 거의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카본이 메소폴 스트럭처의 구멍들을 채우면서 이것들을 대부분 사라지게 해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C 같은 경우에서는 픽이 존재하긴 하지만 약간 좀 형태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티스 컨텍션과 인테스티로스 이 두 가지 형상 때문인데요. 레티스 컨텍션은 일단 이 카보나이트는 이것의 문제가 아닌 그냥 카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 MCM48을 히팅만 해도 이런 형태의 현상이 관측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팅에 의한 현상이라고 관측되며 또한 인테스티로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포어가 카본으로 차게 되면서 약간의 크기 감소가 일어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110 이쪽에 있는 픽을 보시게 되면 이 픽은 A, B에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지만 C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생긴 것은 그 시리카가 사라지면서 생긴 그 부분의 포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이 그 시리카가 사라진 이 부분의 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픽은 이 시리카 구조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픽이기 때문에 저희의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세타가 10보다 큰 이 부분에서는 이 이후 부분에서는 하나도 픽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 메소폴 스트럭처가 이 아톰 상태에서는 상당히 불안정한 디스오더된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흡착을 해본 것인데 아르곤 가스를 가지고 엑솔션, 디솔션을 해본 결과 알 수 없다는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의 꽤나 좋은 흡착성을 보였으며 그리고 이것이 그 포어 사이즈에 대해서 포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해본 결과인데 보시다시피 이 3나노미터 쪽에서 커다란 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의 포어가 3나노미터의 지름을 가지고 있다. 이 구조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앞에서 그 새로운 XID 픽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본 결과 이 CMK1에서 생긴 포어는 그 MCM48, 그 실리카 월에 있던 그 월 부분이 포어가 되었다라는 하나의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앞에 보여드린 포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에서 다이아미터는 3나노미터였지만 다른 논문에서 일렉트론 디프렉션을 통해서 이 MCM48 실리카의 월 두께를 측정해본 결과 이 두께는 1.3나노미터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하이포테시스는 틀렸다. 그래서 유령 교수님은 이 논문에서 뒷부분에 새로운 자신의 맛의 그 가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 뭐냐 하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것이 실리카가 없어지고 난 후, 즉 NaOH와 에탄올에 의해서 실리카가 녹은 후에서 약간의 구조 변화가 생겨서 이 포어 사이즈가 달라졌다라는 가설입니다. 이 원인은 카본 프레임워크 자체에 약간의 무리가 있어서 스테인이 있어서 약간 섭수가 바뀌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으며 일단 저기 A가 그 MCM48 실리카의 구조이고 B가 그 카보나이즈된 그래서 까만 부분이 그 카본이 찬 것을 볼 수가 있으며 C는 실리카가 제외된 것인데 볼 수 있다시피 약간 이쪽에서 스트럭처의 변화가 있고 포어티가 좀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일단 보실 수 있다시피 어느 정도의 실리카와 이런 반응 조건만이 있다면 꽤나 많은 양의 카본 메소폴 스트럭처를 생산할 수가 있어서 이런 점에서 인더스트리얼 스케일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효과가 있으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방법이 다른 실리카 혹은 다른 올게닉 컴파운드 혹은 다른 캐터리스트 이런 걸 이용해서 하면 더욱더 많은 종류의 카본 메소폴 스트럭처를 합성할 수 있다. 이것이 두 가지 결론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유령 교수님은 추후에 소개드리겠지만 CMK2, 3, 4, 5 같은 많은 카본 메소폴 스트럭처를 합성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CMK1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이것은 앞에 보여드린 그 XID 픽들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MCM48 실리카와 CMK1의 유닛셀을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구현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것을 여러 개의 유닛셀을 붙여서 확장해보면 CMK1은 이런 형태로 생겼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화질상 잘 보이진 않지만 보시면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컴퓨터 모델링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을 템을 찍어본 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뷰, 즉 다른 평면을 기준으로 템을 찍어본 것인데 이거 역시 컴퓨터 모델링의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유령 교수님의 모델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방법을 만든 CMK2
혹은 CMK3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시간상. 일단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가지 MCM48, SPA1, SPA15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CMK1, 2, 3를 합성해내는데 일단 CMK2 같은 경우에는 앞에 소개해드렸다시피 SPA1이라는 시리카에서 합성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둘의 템 이미지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이게 나왔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CMK3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도 이것이 샘 이미지인데요. 볼 수 있다시피 이렇게 기다란 원통형의 그런 결정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MK3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합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템플릿이 된 이 실리카의 성질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발견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CMK3를 기존의 방법과 같이 이렇게 스크로즈랑 설퓨릭 애시드 넣어가지고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하면서 이런 카본을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SPA15를 뭐 1243 켈빈 이상에서 이렇게 칼시네이션 시킨 경우와 혹은 MCM41 같이 이렇게 그 포 간에 이렇게 연결된 구멍이 없는 경우엔 이런 템플릿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제거하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디솔드된 카본이 나온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SPA15를 좀 더 낮은 온도에서 1173 켈빈 이하에서 이렇게 칼시네이션 시킨 경우에 이 템플릿을 사용해서 CMK를 합성하게 되면 이 안에 이 통로 같은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성된 그 카본 구조 간에 이렇게 지지작용을 해서 이렇게 CMK3이라는 굉장히 규칙적인 구조가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MK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몰랐던 이런 메조폴 실리카에 대한 특성도 새롭게 밝혀지는 등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해를 좀 못했는데 두 번째 질문을 네. 이거 지금 유령 교수님께서 하신 게 네. 실리카로 템플릿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카본이 이렇게 착착착착 쓸어가지고 슈거가 반응을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실리카를 제거하면 이제 카본만 나는데 이런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간 거푸집에서 찍어내듯이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네, 실제로 이게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틀에다가 금속을 녹여가지고 붓고 틀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메조폴 실리카를 틀로 사용을 하고 안에 들어갈 재료인 카본을 넣어가지고 굳힌 다음에 이 틀을, 즉 실리카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해서 다만 이번에는 거푸집이랑 이게 3차원적으로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푸집을 제거해도 이것들이 3차원적인 탄소 구조를 형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